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은 원래 꿈은 어려서부터 쭉 바뀌어 왔는데 뭐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대통령을 꿈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4, 5학년쯤 되면 이제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다가 6학년 때 이제 우연치 않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선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다가 아무튼 중고등학교 때쯤에 뭘 고민했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미술부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화가가 될 것인가? 근데 그거는 우리 집안에 삼촌이 또 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원래 목표는 정치외교학과를 가서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미술 활동 계속하면서 공부하면서 근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수학이 공식 외우면서부터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리에서 공식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외우라고 할 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수학 성적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점수하고 원래 미술의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합해서 이제 미술대학을 진학하게 됐는데, 근데 미술대학을 진학하고 나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넘어갈게요. 제가 쓴 책이라는 CD도 있어요. 이건 교육용인데 이제 이게 제 요즘 그리는 그림들인데요.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예술계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술계에서는 어찌되었건 새로운 시를 쓰거나 새로운 문법을 만들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까지 예술이 발전하면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새로운 장르를 만들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장르라고 말한다면은 되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지구상에 이렇게 등장하는 혁명 정도. 그게 이제 예술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 예를 들자면 뭐 마르셀 듀샹 같은 사람들이죠. 그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변기를 전시장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은 그 변기가 원래 듀샹의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사인이 듀샹의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듀샹 여자친구 사인인데, 여자친구가 그때 듀샹이 그 미술 전시회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대 작가였던 거죠. 굉장히 권위 있는.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걸 전시하겠다고 가져오니까 도저히 이거는 초보자가 그 공모하는 사람이 낼 만한 컨셉이 아닌 거예요. 너무 혁명적인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이름으로 내주겠다 하고, 그러니까 듀샹 정도가 뇌야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낸 건데, 그것이 개념 미술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조영남도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진중권 씨는 조영남 옹호했잖아요. 그 조영남 거 맞다. 컨셉이 조영남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듀샹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작품인데 자기 영향력으로 해서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조영남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어쨌건 그런 소문이 있어요. 뒷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상황이 이미 아닌 거였어요. 미술대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르들은 이미 뭐 입체냐 미디어냐 조각이냐, 그러니까 입체냐 평면이냐 미디어냐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술계라는 게. 그거는 마치 우리가 책이 이렇게 A4 용지, 황금 비율의 A4 용지에다가 주로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중요한 것은 책이라는 장르가 있지만은
책이 계속 소비되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새로운 스토리를 써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로운 장르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지만 새로운 스토리를 쓴다는 것도 어려워서 어찌 보면 1989년에 제가 이제 아무튼 막 고등학교를 한번 퇴학도 당하고 막 그랬어요. 복잡한데 89년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림에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세계적인 미술가가 되기 위한 컨셉 찾기에 들어갑니다. 컨셉 찾기. 나는 어떤 스토리를 써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컨셉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조금 딱 넘어가서 좀 보면은 이래서 제가 좀 돌려갔지. 이걸 고민하게 된 겁니다. omnidisciplinary, 전학과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려면 스토리의 배경이라는 것 자체를 다 이해해버려야겠다는 그런 야망을 갖게 됐어요. 야망을. 그래서 정말 이제 전 장르, 음악, 예술, 뭐 과학, 경영, 법, 뭐 아무튼 어쨌건 우리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책으로 기록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의도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하고 발명 분야까지 뭐 공학, 역학까지 해서 사주팔자까지 그러니까 그 전 분야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지금 그렇게 달려온 게 29년이 됐어요. 내년이면 30년째.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상이 그 전 분야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신경을 썼던 게 지피지기인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뇌과학을 좀 신경을 썼어요.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고. 그럼 지피, 환경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무엇보다도 미래의 환경인 거죠. 미래의 이 지구의 문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초점으로 전 학과를 다 공부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30년 동안 전 학과를 공부했다지만 지식이 깊을 수는 없어요. 인간 두뇌의 한계거든요, 이게. 그게. 아무리 제가 정말 직장도 안 잡고 계속해서 그 공부만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죠. 한 달에 한 5, 6만 원으로 생활한 게 뭐 한 2년 이상 돼요. 저 연봉 100만 원 미만으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연봉 100만 원이면 난 충분하다. 삶이 굉장히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구의 진화, 그러니까 우주의 진화, 태양계의 진화, 그다음에 생명체의 진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시작하게 된 이 시점, 이게 이제 유사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뭐 전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유사점이냐면은, 태양계가 형성되는 시점이랑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태양계가 형성되는 시점이랑. 이건 제가 특허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 본문에다 썼고, 이제 제가 제 최근 책에도 썼는데, 처음에 이제 우주가 뭐 빅뱅을 했다고 치고요. 뭐 그게 뭐 진짜 본 사람은 없으니까 어쨌든 빅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초신성이 한번 폭발을 해요. 두 번의 거대 폭발을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폭발에서 우리 생명체 원료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때 이제 황금, 금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우주 먼지들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게 중력이 아주 세면은 태양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는 거고, 중력이 좀 약하면, 왜 목성도 왜 태양이 될 뻔했다라고 하거든요. 약하면 그냥 행성으로 그 태양의 중력장 안에서 갇히게 되는 그 행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게 여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지구상의 무수한 기업의 빅뱅이 생긴 건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기가 일종의 빅뱅기라고 보면 돼요. 뭐 1, 2차를 같이 묶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1, 2차가 빅뱅이라고 보면은 3차가 초신성 폭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4차가 오게 된 거예요, 4차가. 초신성 폭발 이후에 태양계가 형성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형성되는 시점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우리 태양계를 보세요. 태양이 있고 수금, 지화, 목토, 명왕성은 빠졌어요. 이제 너무 작다고 그래가지고 작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화성하고 토성 사이에도 소행성대라고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고 이런 유사한 형태로 기업이 재편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팍 드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런 거죠. 뭐 구글 형태, 페이스북 형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비 혁명을 이끄는 그 아마존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대개 한 7개, 8개 정도로 중력장을 형성해내는 거죠. 태양계 내에서. 지구 같은 기업이 있고 금성 같은 기업이 있고 화성 같은 기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중력장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거대 행성이 충돌을 할 때는 달이 형성된 그 가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이제 달이 형성되는 거죠. 형계설이라는 게 있어요. 두 거대 기업이 서로 이끌려가지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비슷했는데 그 중에서 한 행성이 충돌한 다음에 파편이 튕겨져 나가요. 그 일부가. 그래서 두 개가 충돌한 다음에 파편 하나가 튕겨져 나가서 중력장 안에 머무르게 된 게 이제 그게 달이 되고 그다음에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그게 지구가 됐다라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지금 구글하고 삼성이 이제 그런 꼴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점점점 뭐냐면은 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경쟁력은 계속 구글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력이 더 센 거죠. 훨씬 세고 구글의 그 대리전을 계속해서 삼성이 해왔거든요. 애플하고 소송 붙었던 것도 그 안드로이드와 애플 운영체제 간의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 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구글에 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그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하고 지금 현재 기업이 재편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지구 같은 기업이 되고 어떤 게 구글 같은 금성 같은 기업이 되고 이거는 뭐 각자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소행성대의 기업들이 있겠죠. 중소기업들이 쭉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소행성과 얼마나 많은 암석들이 있었겠냐는 것이죠. 제 생각에 10,000분의 1로 축소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에. 이것에 대해서 다룬 유명한 논문이 코스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1937년에가 나왔던 논문이에요. 코스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거래 비용이라고 거래 비용과 경영 비용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기업 내부의 어떤 경영 자체가 단순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이 합병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단순하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합쳐지게 되게 쉬운 거죠. 성분이. 비슷비슷해지는 것들이 흡수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다이버스하고 디프런트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3차 산업혁명까지 우리가 이걸 제가 이제 쓴 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일과 인간의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이거 세 가지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dirty하고 difficult하고 dangerous. 지금 계속 그 흐름이 보이고 있죠. 앞으로 이 세 가지 일은 인간이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3D 업종을 이게요. 우리 인간의 일이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difficult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뭐 difficult하지는 않지만은
물론 좀 디피컬트합니다. 디피컬트한데 좀 어렵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디피컬트보다는 딜라이트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댄저러스하기도 합니다. 발언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전 지금 녹화해서 또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 막 현대자동차가 테슬라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 3년 전부터 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한국 기업이 어떻게 망해가는가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선택한 특허를 오픈하고 무인 자동차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한 그 조치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조치인가. 그게 뭐냐면은 이 무인 자동차를 휴대폰으로 만들겠다는 작전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휴대폰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왜냐 앞으로 모든 콘텐츠라든가 인간의 생활이 먼 미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하는 이제 회사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다음에 개인이 계속해서 이 딜라이트를 찾는단 말이에요. 즐거움을 찾는단 말이에요. 개인이 즐거움을 찾으려면 개인 맞춤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지옥입니까? 여기 이혼하기 직전에 계신 분들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혼자서 자동차 안의 삶을 즐기게 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미래 사회가.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업무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업무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가. 그리고 그 업무들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또 대신 해줘요. 자기가 판단하고 명령 내린 것들은 자기가 안 하죠. 그러니까 폭포 밑에서 이렇게 음이온을 맞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업무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지루하잖아요. 거기 한 군데만 있으면. 또 이동을 하면서 또 업무를 보는 거예요. 또 이제 관광지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이동 과정에 차 안의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텔레프레젠스 기술이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이동 장치, 원격 이동 기술까지 나오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는. 한 200년, 150년, 100년, 200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동안은 우리는 우리 육체를 어디론가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자동차라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휴대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듯이 그게 테슬라의 판단이었던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치 현대자동차는 옛날 쓰던 구닥다리 폰처럼 이제 버려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컨셉이 굉장히 무서운 컨셉이거든요. 미래의 휴대폰은 자동차다라는 컨셉이. 어쨌건 그래서 dirty와 difficult와 dangerous라고 느껴지는 것은 일단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한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굉장히 뭐 PPT도 잘 만들고 강의 기획도 잘하고 하는데 강의하는데 재주가 없다. 그러면 강의하는 내 비서 로봇을 쓰면 되는 겁니다. 강의하는. 왜? 그 사람이 강의가 디피컬트하고 느껴지니까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 쓰면 되는 거지. 나는 기획을 해주고 컨셉만 집어넣어주고, 이게 지금 기사 대신 써주는 로봇하고 똑같은 거예요. 몇 개의 그 소스만 집어넣어주면 아주 기사를 유려하게 써줍니다. 지금 기사 써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쨌건 우리 앞으로의 기업은 뭐냐면 이거 세 가지예요. 다이버스하고 디퍼런트하고 딜라이트인데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딜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딜라이트를 중심으로 기업이 재편된다. 이걸 알아서 해주는 캄테크 기술이라는 것도 뭐냐면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는 뭐냐면 3차까지는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들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3.5차인 거죠. 3.5차. 이제 4차가 아닌 거예요. 3차가 약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인간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까지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즉 제가
수학 공식을 외우기 싫어서 수학을 포기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그 수학 공식을 이해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공지능이 다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한 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4차 산업혁명기에서 5차 산업혁명기로 쭉 넘어가는데 4차, 5차의 개념 차이가 또 있어요. 제가 이게 정의한 개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이 뭐가 다른가? 이제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태양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온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죠. 4차 산업혁명은 어쨌건 간에 기계가 인간한테 맞춰준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한테 맞춰준다. 인간이 기계를 맞출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진화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계가 인간한테 맞춰주는데 인간의 무엇을 맞춰주느냐는 것이 그게 바로 딜라이트를 맞춰준다는 것이죠. 인간의 즐거움, 쾌락, 자존감을 부양시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직업이 없어졌을 때 인공지능은 인간한테 어떤 딜라이트를 가장 많이 주게 되냐면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즉 내가 직접 사회에 나가서 할 일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자기 자존감을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루이스 터먼이 90년 동안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종종 연구를 했습니다. 루이스 터먼 박사가. 자기가 다 못했어요. 하다가 죽었어요. 90년 동안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그죠? 연구를 시작해도 30대 때 연구 시작할 텐데. 자기 제자가 그 교수 거를 이어받아서 계속 연구해서 90년 동안 연구해서 두 가지 결과가 딱 나와요. 인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큰 영향이에요. 가장 큰 영향. 이게 미국 사회였기 때문에 미국 사회라는 것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 40년 전에 굶었지만 미국 사회는 굶는 것까지 영양결 피부로 이렇게 죽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90년간의 그 연구 결과가.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우리가 그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시켜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작 아닌 거예요. 인간의 그 세포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계속 결핍시켜버리면. 물론 그걸 못 견디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을 사막에 고립시킨 다음에 뭐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걸 스스로 만들어내더라, 신체가. 이제 그런 연구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두 가지는 먹는 거라든가 뭐 운동 이런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자기 역할에서 주어지는 성취감이 첫 번째였어요. 장수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역할에서 오는 성취감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주변 친구나 가족이나 인간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주고 기쁨을 주는 인간이 많을수록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수명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높은 상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인간이 잘 사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여기서 역할이 사라지잖아요. 역할이 사라지는 대신에 관계는 좀 더 풍부해지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직접적인 이 몸을 부딪히는 이 관계하고 그 관계는 원래 150명의 한계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뭐 거기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관계하고 아무튼 관계가 넓어지긴 한데 어쨌든 150명 내외의 그 친밀한 관계는 지속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역할이에요.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성취감이나 자기 역할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을 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산업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가상현실 플러스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인간이 돈을 벌었던 영역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인간은 자기 역할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성취감이 줄어들게 되면은 자기 건강 수명에 가장 치명적이라는 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우울증으로 가거나 또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둘째 태어나면 왜 그 위에 있는 애가 자기 관심이 이제 부모가 관심을 덜 해주니까 말썽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이제 뭐 변태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그러니까 범죄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 폭력 사태 같은 것도요, 그게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공교육이 바뀌어야지 치료가 되거든요. 그거 뭐 형량을 올리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이 정서적으로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걔네들의 자존감을 채워줄 만한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 폭력을 하는 그 중학생들이.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범죄로 빠져드는 현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중학생들의 그런 일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교육 교실이라든가 아이들의 10대가 즐거워야 되는데 10대가 즐겁지 않으면 그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인들도 지금 20대,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역할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망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영혼이 먼저 망가져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건강이 망가지게 되는데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양이 있는 밥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운동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이렇게 잘 먹는 것보다는 운동이 왜 도움이 되냐면 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쓰게 되고 도파민이 우리 인간한테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두뇌는 저절로 도파민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과 신경망 사이에 신경전달 물질을 도파민을 쓰기 때문에. 근데 도파민이 우리 두뇌에 들게 하는 생각은 뭐냐면은 나 괜찮은 놈인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 나쁠 때 운동을 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도파민이 체내에 많아지니까. 근데 그 물질에 나 괜찮은 놈인 것 같아라는 그 느낌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심각하게 지배당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지배당해요.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그 역할과 성취감이 건강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속에서 지금 우리 CEO 분들이 방향성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방향성. 4차 산업혁명은 뭐 기하급수적이다 어쩌다 엄청 많이 들었죠. 저도 그런 강의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겨워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지겨워서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쯤에서 이거 피터 트리란 사람이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업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 대기업은 너무 관료적이고 더디고 비영리단체나 정부는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이다.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창업해야 한다. 나는 사업을 위해 창업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업의 속성이에요. 원래 기업은요. 사람들한테 더 편의를 제공하고 어디 한 군데 뭉쳐있는 어떤 따뜻한 온기나 사랑의 에너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출발한 게 기업입니다. 그게 기업의 원래 출발점이었어요. 출발점이자 끝이죠. 그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저는 기업은 박애가 자유평등 박애 중에서 기업의 처음과 끝은 박애라고 생각해요. 교육의 처음과 끝은 자유입니다. 프리스쿨이죠. 자유예요. 정치의 처음과 끝은 평등이에요.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게 해줘라. 정치인들. 그게 자유평등 박애거든요. 기업은 박애에서 출발해서 박애로 끝납니다. 해결이 된 문제, 무슨 얘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불편하고 누군가가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원래 그랬었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기업만 살아남고 있고 미래에는 중력의 법칙에 위해서 이것을 가장 잘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박애에서 시작해서 박애로 끝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정은 있지만 결국에 열정이 창조로 끝나기 위한 이 제가 굉장한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의 진화들을 보면서 이걸 정리한 겁니다. 이 5단계를. 열정이 창조로 이어지는 5단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피터 틸이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첫째, 이타적 치열함이 없이는 일단 기초공사가 부실한 거예요. 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쭉 가게 되면은 좀 전에 강의에서 제가 저기 밖에 앉아 있는데 흘려 나오더라고요. 더 싸지고 더 좋아진다. 들으셨죠? 계속 싸지고 좋아진다. 그게 멈출 것 같습니까? 멈추지 않아요. 결국 공짜가 됩니다. 거의 완전한 프리미엄 서비스 빼고는 거의 다 공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그 공짜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차피 이거부터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타적 치열함이 나에게 있는가의 문제인데 제가 이타적 치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미래학 강의를 하기 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를 한 300번 이상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뇌과학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이 뇌과학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이 왜 그 창업 국가가 되고 안트프레너십인가 이게 좋고 그 원인을 2가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후춥하고 하브르타예요. 하브르타가 기초가 되고요. 하브르타가 기초가 된 위에 후추파 정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브르타라는 것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한 생각의 시행착오를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의 두뇌 속에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시행착오입니다. 막 서로 막 깨지고 그래요. 하브르타는. 그러니까 왜냐면 무조건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 게 하브르타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나는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왜 요즘에 토론시킬 때 동성 결혼에 찬성팀 반대팀이 있잖아요. 학생들 토론시킬 때 찬성팀 반대팀을 서로 또 바꿔요, 역할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찬성한다로 막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 나중에 반대하던 대로 막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야. 머리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죠? 막 보수적으로 머리를 굴리다가 또 진보적으로 막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하브르타가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유태인 교육의 하브르타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생각의 어떤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 생각의 시행착오든 직접적인 실험적인 시행착오든 거기서 개발되는 게 뭐냐면은 도파민 민감성이라는 걸 제가 알아내게 됩니다. 뇌과학 책 공부하면서 여기 지금 뇌과학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간간히 제가 끼워 넣는 거예요. 도파민 민감성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그때 여기서 굉장히 이제 이거는 정설도 있고 가설도 있고 제 추측도 들어가고 어쨌건 저는 그냥 다 얘기를 뭉뚱그려서 전달을 드릴게요. 자,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미래가 이미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미래가 이미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양자물리학 쪽에서 평행우주로 들어가니까 미래는 이미 존재한다는 결론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자, 미래는 이미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한 미래에 대해서 미래와 내가 연결이 돼야 된다. 내 촉수가. 그래야지
미래를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직관력이라는 거거든요. 이세돌의 그 78번째 수인가 그거고. 근데 그 이세돌의 직관을 뛰어넘는 알파고의 이국에서 37번째 수가 있었어요. 이세돌을 15분 동안 멘붕 상태로 쉬게 만들어버린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판우이 구단이 최초로 그걸 해석했대요. 아, 놀라운 수입니다. 그때 그 이국할 때. 판우이 구단이. 아무도 그 수가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인간이. 근데 놀라운 게, 어쨌건. 그러니까 알파고의 그 직관과 인간의 직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직관이 더 위대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알파고의 직관은 뭐였냐면은 고도의 계산이었어요. 그 수를 두면서 알파고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답니다. 알파고 줄 때마다 확률이 나오거든요. 인간이 이 수를 둘 확률이 10,000분의 1이라고 계산을 했대요. 인간은 절대 그 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수를 둔 인간은 한 명도 없었고, 혹시 둘 확률이 있다면 그것을 10,000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서 이국에서 37번째 수를 둡니다. 계산이죠. 근데 이세돌은 어떻게 그 알파고를 이기는 수를 뒀느냐 이거예요. 그 인간의 직관은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죠. 그게 이미 미래가 존재한다는 조건과 그 미래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두뇌에서 좀 더 깊은 곳과 내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내장하고 심장하고 장하고 두뇌에서 이 대뇌 말고, 대뇌는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대뇌는 미래와의 연결이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기관이라서, 그래서 대뇌에 의존할수록 그 사람은 촉이 떨어집니다. 그 반대의 결과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기꾼한테 더 잘 당해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공부의 양이 아주 많은 사람일수록 사기꾼한테 더 잘 당합니다. 왜? 촉이 떨어진 거예요. 저 사람이 미래에 나한테 사기를 칠지 말지에 대한 촉이 둔해집니다. 왜냐면 인간의 두뇌의 한계인데 이걸 개발시키면 이 몸 지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촉은 원래 운동선수들이 좋아요. 걔네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는 굉장히 사업을 잘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그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무의식이 뭔가 미래를 감지하는 겁니다. 미래를. 왠지 느낌이 안 좋아한데, 근데 그 왠지 느낌이 안 좋아하는 느낌이 대뇌에서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장내의 어떤 물질, 그다음에 심장의 변화, 그다음에 간내와 중내의 변화가 먼저 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설을 입증을 하려면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 지능의 기원은 무엇인가요? 지능의 기원은. 지능과 인지의 기원에 대해서 인지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물리학자들이 물질의 근본 단위는 뭔가 해서 결국 나오는 게 정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본 단위가. 무슨 얘기냐면 지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렵게 45년 동안 진화를 해서 지적인 생명체가 됐다기보다는 원래 이 우주에 보편적으로 깔린 거대한 고도의 지능이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우주의 모든 공간이 지능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지능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아직 멀죠. 아직 먼데 이 진화라는 게 인간의 그 대뇌를 발달시키는 진화라는 게 단점이 뭐냐면 그 우주에 깔린 보편적인 지능과 오히려 거리를 두게 하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이론에 빠지면 꼭 실제에서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보편적으로 깔린 정보는 실제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실제와 연결이 먼저 되는 것이 우리의 몸하고 중뇌 이하의 뇌 부분이 먼저 되기 때문에 고수들은 아차 하는데, 아차해서 이거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랑 동업하면 안 되겠다. 이걸 딱 느끼는데 대뇌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그게 더 약해요. 그래서 그 느끼는 것을 어떻게 받는가 했더니 도파민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도파민 민감성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안 좋은 느낌이 왔을 때 실제 몸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진 실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을 딱 깔아주고 부모나 선생님이 너 이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주인의식이라고 해요. 주인의식. 그러니까 책임의식, 주인의식이라고 하는데,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없는 상태의 실수는 체내에서 아차 했을 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했을 때 도파민이 줄어드는 양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책임이 있고 자기가 주인의식이 있는 어떤 일을 자기가 실수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온몸에서 줄어드는 도파민의 양이 많습니다. 그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온실 속에 화초로 큰 사람은 절대 촉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재벌이 4대, 3, 4대 가면 망하는 이유예요. 얘네들이 직접 덩치가 커져버렸잖아요, 기업이. 자, 정주영 씨 때라든가, 정주영 씨, 이병철 씨 그 2대 때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소규모였고, 자기들이 거기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2세들이 참가했을 때, 그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딱 커져버리면은 영향력이, 내가 여기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적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온실 속에 들어가 버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김정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나 이재용이나 이미 온실 속에 들어가 버린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커버린 사람들은 실질적인 그 실수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실수가 아닌 경우만 학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에서는 아차 하는 농도가 약해요. 아차 내가 이걸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엄청나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두뇌에서 민감성이, 도파민 게이지가 조금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1세, 2세들은 그렇지가 않죠. 왜? 이거 망하면은 우리 집 망하고 우리 직원들 월급 못 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도파민 게이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두뇌에서. 그런데 촉이 있는 사람들의 두뇌를 보니까 어떻게 이 일이 나중에 잘못될지 알았어요? 어떻게 이 부동산이 나중에 가격이 오를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주식이 오를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세돌도 설명을 못합니다. 78% 수익 설명을 못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도파민 민감성이 커졌던 사람은 그 무의식이 제가 우주의 그 전지적인 어떤 정보랑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도파민 민감성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사람은 그 무의식이 전지적인 느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미래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또 오는 미래 정보를 감지했을 때 아차 싶은 그 느낌이 강해요. 온실 속에서 큰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타이밍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느낌이 강하지가 않아. 뭘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느낌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물어봐야 돼. 야, 회의 좀 하자, 뭐 좀 하자. 물어봐야 돼. 선배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미 기회는 날아갔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시대인데. 결국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직관력을 키운다라는 것은 공짜가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분? 인공지능.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스토리텔링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타적 치열에서 건강한 불복이 왜 나오냐면은 이겁니다.
야, 내가 이득 보자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 이 정신 있죠? 이거 없으면 불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타적 치열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불복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의 두뇌를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잘려야 되잖아요.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복이 그래서 이제 그 삼성에서는 사내 창업하고 이렇게 스피나웃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복이 없으면 일탈이 불가능해요. 다양한 일탈이 불가능해요. 근데 다양한 일탈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유연한 회복이거든. 이게 회복 탄력성이거든. 갔다가 올 때 뭐가 생겨요? 그때 직관력이 생겨요.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은 직관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굉장히 확률이 높은 직관력이 바로 창조적 진화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생존력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좀. 5분 쉬었다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신 좀 차리고 하겠습니다.